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을 두고 long and difficult라는 외신 평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더 길고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을 것이다라는 뜻인데요. 일각에서는 약 50년 만에 중동 전쟁이 반발하지 않겠냐 이런 비관론까지 확산하고 있답니다. 자,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 3대 지수별로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움직임부터 먼저 평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증시나 경제에서 보면 현안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일정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11월 페드 회의 이게 양대가 됐는데 우리 제목에 long and difficult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요즘 전쟁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푸틴이 3일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근데 지금 1년 8개월이 경과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문제는 일주일 정도는 끝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벌써 한 달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long and difficult라는 표현을 쓰고, 페드에서 보면 역시 금리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더 높아지지 않겠냐, higher. 그리고 원래는 그 영어의 to인데요. 알파벳으로 to로 해석하고 또 길어지지 않겠냐, longer. 요 문제인데요. 두 가지 문제가 전부 한국은 중동에 상당히 원유에 의존도가 높고, 그다음에 우리도 일전에 알아봤으면 미국의 국채금리에 가장 취약한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요 두 현안이 또 페드의 일정이 사실 우리 경제라든가 증시에 좌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를 얘기할 때 뭐 수치 회복돼서 이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주말에는 페드 11월 회의 우리 입장에서 11월 회의에 올해 두 번째로 남았죠. 두 번째 남은 11월 회의에 기다린 장세다.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3분기 성장률이 4.9% 나는데 월가에서 보면 나이먼 회장의 퇴임 소식과 함께 사실 그 4분기 성장률이 1%대까지 빠지지 않느냐 해서 다우지수가 비교적 360포인트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60포인트 떨어졌죠. 여기 왜 이렇게 혼재세를 보이느냐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월 PCE 예상치에 부합됐거든요. 이제 전년 동월비 기준은 추세적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많이 떨어진 거에는 반발 매수까지 겹쳐서 주가가 이렇게 소폭이나마 상승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아까 그 이현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는 이번 주 일정상에서 보면 현안이 아니라 일정상에서 보면 두 가지 회의가 있죠. 일본은행 회의가 이제 31일부터 있고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11월 그 페드 회의가 미국 시간으로는 31일, 우리 시간으로는 11월 1일부터 결과는 11월 3일 목요일 아침에 이제 발표되죠. 요인데요. 사실은 그 FOMC는 금리 동결은 누구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보면 아주 전쟁이라든가 특수 때문에 신용 경색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굉장히 신용 경색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이게 QT 문제를 좀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걸 좀 규모를 좀 축소시킬 것이냐. 그러면 빡빡한 유동성이 좀 풀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더 좋은 거는 QT를 처리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더 관심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BOJ 회의는 YC 기준선 상환 문제. 이게 기준선 상환 문제가 일부 언론에서는 1%까지 공식적으로 조정했다. 아닙니다. 0.5%에 1%까지 허용하는 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0.5% 공식인데 1%까지 공식적으로 상향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충돌에서 전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지금에 관심이 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뛸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충돌 대신 전쟁이라는 네,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간 충돌 아닌 전쟁이죠.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네, 홍영표께서 이 표현을 충돌 전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경제라든가 증시에 민감한 상황만큼 한국경제TV에서는 사실 유튜브 클릭수와 관계없이 굉장히 공정하게 전해주려고 신중한 발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지금부터는 전쟁으로 해도 괜찮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반대 측에서는 이미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고 국제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사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붙을 만큼 전쟁이라는 용어가 붙을 만큼 아주 이렇게 굉장히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아까 2단계를 표시했죠. 예. 그래서 2단계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를 보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 전면전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예. 이스라엘과 이렇게 하마스 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공존을 하는 오슬로 협정이 1990년에 맺었는데요. 이게 파기된 상태거든요. 예. 파기된 상태에서는 하마스라든가 좀 범위를 넓혀서 팔레스타인에 존재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라든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한 사람까지 남더라도 내 후손 세대를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영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 문제는 사실 long and difficult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지금의 극한 상황이죠. 감안해 볼 때에는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할 때는 서로 극에 치달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가지 않느냐. long.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치유했거든요. 예. 디피컬트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5차 중동 전쟁 얘기가 지금 50년에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국내 언론에 오늘 아마 경제신문은 일면 터업으로 헤드라인으로 장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5차 중동이 우려 차원에서 얘기하고 분위기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가능성은 지금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마도 이번 전면전이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 만큼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은 자체 국지전 양상 이외에는 지금 상태에서 과거 50년 전에 4차 중동 정제였다는 좀 다릅니다. 오늘 겹쳐서 팔레스타인에 지금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우호적인 국가들이 없거든요. 예. 이집트도 그렇고 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가담하기 전에는 50년 전 것처럼 중동 정제를 발휘하는 가능성은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문제는 이란과 미국입니다. 예. 미국의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이번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서 대선을 앞두고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란의 참전 여부는 미국 측이 중요하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는 사실 중동 정세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오히려 본인 정책이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사실 예루살렘 선언이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그때는 텔아비브가 민감한 상태, 그렇죠. 민감한 상태고 예루살렘은 하마스라든가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더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중동 정세라 해서 예루살렘 선언을 했는데 자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그 하약고에 해당되는 예루살렘을 옮기겠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이렇게 중동 정세를 더 꼬이게 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했느냐 하는 측면은 이걸 정상화시키겠다. 또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상화라는 표현을. 그래서 미국의 억제 해제와 관련해서 아시겠습니다는 이란과 핵협정 접촉 오바마 대통령 때 다시 부활시키고 했는데요. 문제는 본인 자신의 사실 대선과 맞물려서 개인적인 입장이 결부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지지한다 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지했을 때, 자,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우디와 이란 간의 등거리 외교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쪽을 지지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가 상당히 흐트러질 측면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측면이 있죠. 이게 지금의 미국의 입장이고,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체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돌파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어차피 지금은 대선에 연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지지도는 지금 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에 본인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사실 전략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지도를 끌어올려서 대선에서 트럼프와 맞먹는 대결로 갈 때는 여기에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에 대해 예상대로 이란이 꽤나 민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참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이란의 지금 라이시 대통령이,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이렇게 상당히 발언 수위가 지난주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 국내 언론에서 잡지 못하는 것은 라이시 대통령이 누구의 얘기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야유에 이렇게 전면전 얘기하는 것보다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입장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자, 하나는 미국이 참전만 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뭐냐? 참전할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게 국제 시각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미국이 바이든이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진 상태에서 중동 정세를 끌어오면 어쩔 수 없이 이란 입장에서는 가담할 수밖에 없다 하는 두 가지의 국제 정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상당히 그래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내를 갖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렇게 중동 정책은 사실 이란의 소유 정책입니다. 이란의 소유 정책입니다. 예,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란이 굉장히 인내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바이든도 이란과 사우디의 등거리 얘기하다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에 전폭 지지하는 쪽에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중동 정세에 일전에 말씀드린 사우디 벨트와 초승달 벨트의 양극에 해당되는 것이 사우디와 이란인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자꾸 소외했다는 입장이죠. 소외했다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왜 시청자 여러분한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에 비해서 미국의 입장,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 더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7년 이상 동안 이란이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중동 정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근데 당신네들이 여기에 흐트러지면 이란도 어떤 식으로 가담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 가담한 5차 중동 전쟁에 발발할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전쟁에서는 책임성 문제가 있거든요. 예. 나중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란이 전쟁에 대한 주책임이 미국에 있지, 만약에 중동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자, 이란이 있지는 않다 하는 측면에서 사후를 생각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5차 중동 전쟁 직전에 이란이 미국만 사실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에 공평하게 이렇게 외교를 펼친다면 이란은 참전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권 다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사실 이란에 대해 중동 정세에 대해서 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해서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좀 휴전할 것을 권유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정세를 보면은 이란이 공식적으로 먼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문제에 참전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예.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자, 정부 차원의 이렇게 이란의 참여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이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없을까 하는 측면이 바로 브락시 조직을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란 정부와 관계없이 중동 정세 헤게모니를 꿈꾸는 것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러면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지금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이 국가 차원이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이 용어들을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막을 보고 우리 권PD께서 보여주는 자막을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가자 지역에 지금 전쟁을 발생시키는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과거에는 이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이라크의 인민동원군, 그다음에 예멘의 반군을 지용해서 이란의 정부가 아니라 자기 차원에서 중동의 헤게모니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라이시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의 혁명대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개입한다면 자, 그 조직의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지난 주말에 나온 태도를 보면 이란의 제재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이란 혁명대의 핵심 3인방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름을 밝혀지는 게 국제적으로 보면 전쟁에 유리한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 3인방에 대해서 재산 동결 조치를 했던 겁니다. 예. 혁명 수비대는 국가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재산이 닥컨데요. 보통 자,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수장들의 재산은 대부분 다 자기의 조직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 동결 조치가 들어가고 이 행위에 대해서 테러 행위로 전쟁이 아니라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갈 때는 테러 행위를 하면 테러 행위는 뭐냐? 체제와 관계없이 반인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미국이 동참한다 하더라도 테러를 규제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는 책임을 반감시키는 이런 쪽에 이런 테러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용어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자들도 이렇게 쓸 때는 그 하나하나 용어를 왜 어떤 각도에서 그런 용어들이 쓰는가 하는 것은 하나하나 쓰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파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용어 자체에 왜 이렇게 나오는 태도 이런 것을 한번 정확하게 시청자분이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분쟁이나 전쟁 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행인 거는 지금까지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제3차 오일 쇼크, 이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렇게 전쟁이라면 국지적 양상이기 때문에 예. 사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한 달간. 그렇죠. 사실은 초반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때 당시엔 충돌이죠. 했습니다는 우리도 분석해 드렸습니다는 사실 증시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2%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까? 하루 변동폭입니다. 이게 한때 올라갔을 때는 90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봉쇄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원유 수출 물량이 1,700만 명 배럴 정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세계 물동량의 약 20%를 물동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르무즈가 봉쇄되는 경우에는 예. IEA라든가 이런 사무국장이 250달러까지 가겠다 하는 입장인데 봉쇄가 되겠느냐? 지금까지 봉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서도 호르무즈가 봉쇄됐을 때 가장 큰 피해가 누굴까? 이란이죠. 예. 물동량 통과에 대해서 거기서 수수료 받고 그다음에 이란 물량도 거기 통과해야 되고 이란에서 아까 말씀드린 초승달 벨트에 해당되는 이란과 이라크, 예멘, 요르단 이런 국가들이 전부 거기에 봉쇄가 될 때는 자 지금은 이들 국가들의 초승달 벨트 국가에게 재정 수입이 국제 원유를 팔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호르무즈 봉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봉쇄가 될 때는 이란이 엄포를 놓습니다는 그 주변국들이 가장 큰 피해를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 내지는 전쟁이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일정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이슈가 떠오르는 것은 바로 11월 1일 날 우리 시간으로 페드의 올해 마지막 남은 두 번째 회의 때 결국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지금 증시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보다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더 한국 증시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의 분위기 악화와 함께 미국의 페드 일정이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파월 의장과 페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런 측면에서 higher to air 해서 자, 인플레가 더 재발돼서 하이어 높게 갔고 그다음에 이 금리 인상폭이 더 오래 가지 않느냐, longer. 이 문제와 long and difficult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크 시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도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사이클에도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입장에서 보면 자,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문제가 중동 전세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는 이 문제에서 세계적으로 이슈로 다루는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제가 IMF가 지난번에 사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충돌 문제가 그때이기 때문에 올해 연차총회는 그렇게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짚어서 언론에도 알려져 있습니다는 자, IMF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는 quasi stagflation, 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 접도를 좀 시청자분을 위해서 quasi를 좀 넣어야 되는데요. 준 스태그플레이션을 넣어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10% 될 때는 1년 후에 세계 물가가 0.4%포인트 올라가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0.15%포인트 하락시키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이렇게 quasi, 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회의에, 페드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저기 국제유가에 따라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igher to L 해서 higher to longer risk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실 11월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예상대로 거기에 페드라든가 아니면 자 11월 회의의 발표문에서 매파 기조를 유지 않게 하겠느냐 이런 쪽이 되거든요. 그러면 11월 회의에 매파 기조를 유지한다면 증시가 좀 또 한 차례 출렁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번 이 문제를 이번 주에 현안과 일단 일정과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가장 취약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수차례 전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은 중동 정세에서 보면 거기에 가서 무슨 수주를 따왔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게 그런 것보다는 급한 사항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내부적인 측면에서 원유의 자급도를 좀 끌어올린다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리스크 내부 역량을 더 키우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더 중요하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근데 지금 중동 정세가 꼬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수주를 좀 많이 따왔다. 이런 측면은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수출이 증가해서 주가 회복에 이렇게 모터가 되겠다. 이런 또 우리 경기 입장에선 상저하고를 좀 더 높이겠다. 이런 측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국정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뭐냐? 현안별 대비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왜 중동에 가서 뭐를 따왔느냐 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중동 정세 우리의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시청자분이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동 지역의 정세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